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가을에 책과 관련된 행사들도 많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유독 가을이라는 계절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날씨로만 따지면 공기도 맑고 하늘도 높고 단풍도 예쁘게 물드니까 책을 읽기보다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 아닌가 싶기도 하잖아요. 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 이유를 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가을에는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율이 떨어져서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책이나 음악 등으로 마음을 위로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죠? 아마 제 채널에 오신 분들도 책을 통해 공허해진 마음을 채우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꽤나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힐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책 소개해 드릴게요. 영하나의 책라디오 33번째 책. 오늘의 책은 작가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올해 3월에 그 노래가 내게 고백하라고 말했다라는 음악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작가님의 팬이 됐다. 그래서 다른 책도 또 읽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다른 책을 오늘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게 됐네요. 그 노래가 내게 고백하라고 말했다 책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문장을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 쓸까 감탄하면서 읽었던지라 그런 좋은 문장을 쓰는 작가가 글쓰기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물론 글을 쓰고 책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방송용 원고도 정말 많이 써봤고 지금도 역시 이 북튜브 영상을 위한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들은 책을 쓰기 위한 글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리도록 원고를 쓸까 늘 고민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 책을 고른 이유도 바로 그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저자는 2019년 첫 소설을 시작으로 매년 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경 작가의 네 번째 책인데요. 앞선 책들이 모두 투고를 해서 나왔던 것에 반해 이 작가의 목소리는 출판사의 연락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제목과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글을 쓰는 작가가 직접 경험한 출간 이야기, 또 글을 쓰고 책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조언들이 담겨 있는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원고를 쓸 때 항상 먼저 이 책 소개와 출판사 서평을 읽어보거든요. 이 책의 출판사 서평은 유독 인상적이어서 지금 제가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초고를 읽고 난 직후 작가란 답장이 없는 편지를 수백 페이지씩 쓰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장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백지에 글자를 꾹꾹 눌러 담아 자신을 적어 내려가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일까도 헤아려 봤다. 글을 쓰지 않아도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저 작가란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저 이 책 자체가 궁금한 사람들, 그 누구라도 이 책을 읽어봐도 좋을 것이다. 작가의 목소리가 빼곡하게 담긴 이번 편지에 답장이 얼마나 도착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작가의 편지를 받은 첫 번째 독자로서 이 지면을 빌려 첫 번째 답장을 해보려 한다. 당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멋집니다. 오래오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 멋진 서평 아닌가요?
단순히 책을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서평이 아니라 정말 저자에 대한 신뢰와 무한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그런 서평이었습니다. 자, 그럼 작가의 어떤 목소리들이 과연 이 책에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도 함께 들어보시죠. 무명 글쟁이 이경입니다. 첫 시간에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쓴다는 불변의 진리 말고는 글 잘 쓰는 비법 그런 거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감과 허탈감에 책을 덮어버린 분도 있을 테고 계속 읽어보자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각자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누군가 글쓰기 비법이랍시고 알려줄 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말과 같은데요. 그렇다고 꼭 작법서 같은 거 볼 때만 그리 하라는 말인가 하면 그건 물론 아니겠고요. 어떤 일에서든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안다면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쓰기는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SNS에서 서평이라고 올라오는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서평을 접하며 많은 사람들이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책에 A는 A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요. 아, A는 A구나 하고서 넘어갈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여 A는 왜 A일까? A는 정말 A일까? 의심하고 고민할 줄 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SNS의 서평을 보면 많은 분들이 문장을 발췌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이건 서평이 아니라 문장 수집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글을 쓰려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문장을 발췌하는 수준에서 끝낼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확장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평소 멍하니 사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보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다독, 다문, 다상량을 말하고 다문 대신에 다작을 넣기도 하는데요. 들어본 적 있으시겠죠? 없다면 지금 들어보세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읽기와 많이 생각하기군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이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저 읽는 것에서만 그치면 곤란합니다. 글쓰기 비법으로 말하는 다독, 다문, 다작, 다상량, 다다다. 여하튼 무언가 많이 해보라는 이것들은 개별의 움직임이 아닌 하나의 세트라고 봐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별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다독만을 해서 좋은 글이 나올 리 없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를 포함하여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는 읽는 것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 바로 비판적 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독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옛날이야 읽을 게 책 말곤 딱히 없었을 테니까 다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책을 떠올릴 텐데 요즘엔 책 말고도 볼 게 너무나 많죠. 유튜브도 봐야 하고 OTT 방송도 봐야 하고 SNS도 봐야 하고 웹툰도 봐야 하고 프로야구 보면서 열도 좀 받아야 하고 말이죠. 그러니 다독을 꼭 책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예로 든 유튜브 등의 보는 것과 읽는 것의 성격은 좀 다르긴 하죠. 보는 거야 틀어놓으면 소리도 나오고 그저 멍하니 있어도 영상은 흘러가지만요. 읽는 것은 조금 더 노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보든 읽든 듣든 이런 행위가 결국 잘 쓰기를 위함이라면 그 중간 과정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읽는 것은 적당히 해도 좋지 않을까요? 많이 읽고 듣고 쓰고 생각하라 하는 옛말은 요즘 시대에 맞게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접하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써라 정도면 어떨까요? 다독이라는 단어에 빠져서 책을 많이 읽어야 글쓰기 실력이 늘 텐데 오늘도 책을 읽지 못하였다 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집중력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가끔 다독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글쓰기 코치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자랑을 볼 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책 많이 본 걸 자랑 삼을 생각이면 글쓰기 코치를 할 게 아니라 속독 학원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다독을 자랑 삼는 글쓰기 코치님들,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글쓰기 코치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적당히 읽으시되 생각을 많이 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었다면 책을 수만 수십만 권 읽어본들 도대체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까지는 글쓰기에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드린 것 말고는 필사든 하평이든 자기한테 맞으면 해보시고 아님 말고 하는 듯한 약간의 무책임한 글이 아니었나 싶군요. 그러니 무명글쟁이 이경 이거 글쓰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소리만 해대는구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실제 글쓰기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바로 단어 의심하기입니다. 글을 쓰면서 항상 단어를 의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모르는 단어, 알쏭달쏭한 단어는 당연히 사전을 찾아서 뜻을 확인해 봐야 할 테고, 이 단어의 뜻은 내가 확실히 알지 싶은 경우에도 의심하는 습관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독자 중에서는 분명 출간의 꿈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죠. 개인이 보는 일기장이나 쉽게 수정이 가능한 온라인에서의 글은 그나마 괜찮겠습니다만 종이책은 문신과도 같습니다. 한 번 쓰이고 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정이 어려운 종이책을 목표로 한 글쓰기에서는 반드시 단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책을 내게 되었는데 원고의 뜻을 모르고 대충 쓴 단어가 있다거나 아예 틀려먹은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매의 눈을 가진 편집자가 지적하여 출간 전에 교정을 할 수 있다면 커다란 행운이겠지만 만약 편집자도 이건 작가가 어련히 알아서 이런 뜻으로 썼겠지 하고 넘어간다면 끔찍한 결과물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한자로 구성된 단어는 여러분들을 쉽게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사실은 전혀 다른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글쓴이는 말도 못하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자다가 부끄러워 이불을 발로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힘 빼고 스윙 스윙 랄랄라라는 골프 에세이 원고를 교정 볼 때 일입니다. 원고에 목례라는 단어를 쓴 일이 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당연히 목으로 하는 인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목례의 례가 예절 예니 목자도 당연히 한자어일 테고 그렇다면 목은 눈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나 좀 멍청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는 매의 눈을 가진 담당 편집자님이 있었습니다. 편집자님은 저에게 목례는 목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눈으로 하는 가벼운 인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원고에서 실제로 하고 싶었던 표현은 목을 수그려 가볍게 하는 인사였지 눈인사는 아니었습니다.
믿고 있던 단어의 배신으로 제가 전달하려던 뜻과는 살짝 다른 표현을 책에 담을 뻔했습니다만 편집자님의 도움으로 출간 전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편집자님이 얼마 전에 SNS에서 알려주신 한 단어의 뜻도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가끔 소정의 상품, 이런 표현을 접하고는 하는데요. 10중 8구는 아마 소정을 적은 금액 정도의 뜻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정의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 주려면 많이 주지 왜 적게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소정은 적은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정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라는 뜻이지 적은 금액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저에게 소정의 뜻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소정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의 배신 사례가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으니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동계올림픽 시즌이 되면 우리는 특히나 한 종목을 열심히 보곤 합니다. 바로 빙판 위를 달리는 쇼트트랙인데요. 코너를 돌며 생기는 조그마한 틈을 파고들면서 순위가 바뀌는 그야말로 순발력과 민첩성, 스피드를 겨루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쇼트트랙 선수들은 누구랄 것 없이 결승선 앞에서 자신의 발을 내밀어 조금이라도 기록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2명 이상의 선수가 발을 내밀게 되면 카메라를 이용해 누구의 발이 더 빨랐는지 확인을 하고 이때 캐스터는 높은 확률로 이런 멘트를 꺼내들곤 하죠.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간발의 차이에 나오는 간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간신히 발 하나 차이 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간발은 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로 사이간과 털럭발을 씁니다. 발보다 훨씬 미세하고도 가는 털 하나 정도의 차이가 바로 간발이었던 거죠. 이처럼 글을 쓰다 보면 이 단어는 당연히 이런 뜻이겠지 하던 게 사실은 전혀 다른 뜻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믿고 있던 단어의 배신이랄까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한 단어로 연결지을 수 있다면 글을 쓰고 나서 불필요한 수정의 시간도 줄어들 겁니다. 보기에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는 얘기가 있죠. 글쓰기의 실력을 한 번에 확 올려줄 만한 비법이 혹여나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정확한 단어와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불명확한 단어를 의심할 줄 아는 습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사전을 자주 찾아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종이책 사전도 필요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바로 단어의 뜻이 뜨는 스마트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단어의 뜻을 찾아 헤매다 보면 자연스레 맞춤법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내가 맞춤법에 많이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가벼운 맞춤법 책을 하나쯤 사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요와 이예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만 알게 되어도 추후 글 수정의 시간이 줄어들고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명 글쟁이 이경은 그냥 이 페이지에서 예요와 이예요의 구분법을 알려주면 될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알려드린다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제 책은 맞춤법 책은 아니니까 알려드린다 해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맞춤법 책을 하나 사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맞춤법과 달리 띄어쓰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띄어쓰기에는 워낙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령 해질녘이라는 단어는 음절 하나하나 모두 띄어쓰지만 출판사나 편집자의 재량에 따라 모두 고쳐서 쓰기도 합니다. 책에서 해질녘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도 분명 계시겠죠?
머릿속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단어의 맞춤법을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적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글의 외형은 몰라보게 보기 좋아질 겁니다. 당장 인터넷에서 90% 이상이 틀리는 맞춤법 같은 게시물만 보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의심해 보는 것.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의심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꿈꾸던 작가는 기성 출판사를 통해 단행본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3권의 책을 내기 위해서 100번 넘게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수고하던 시간은 힘겨웠지만 어쨌든 책을 3권 내고 나니 이제는 저를 가리켜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는 분들도 주변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책을 내기 전,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 시절 저는 무던히도 많은 글쓰기, 책쓰기 책을 보았는데요. 어떤 책은 도움이 되었고 어떤 책은 10페이지도 넘기질 못하고 책장을 덮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구분해야 할 게 글쓰기와 책쓰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지 글쓰기는 붙여 쓰고 책쓰기는 띄어서 쓰지 않겠습니까? 서점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쓰기 책이 모여있는 서가에는 책쓰기와 관련된 책들이 함께 놓여있지만 이 둘의 성격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 이 책의 독자분들은 글을 좀 잘 써서 이왕이면 책까지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으니 제가 쓰는 글쓰기에는 넓은 의미로 책쓰기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책에 반드시 책쓰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책쓰기 책에는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글쓰기를 잘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책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로 치면 책보다는 글이 앞서야겠습니다. 여하튼 글쓰기 책이든 책쓰기 책이든 서점에는 많은 책이 있으니 둘러보시고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책은 실용적인 도움이 될 테고 어떤 책은 멘탈을 부여잡는 데 도움이 될 테고 하물며 원치 않게 쓰레기 같은 엉망진창의 책을 만나더라도 아, 이렇게는 글을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책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심을 수 있으니 어지간한 책은 다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은 소중하니 이왕이면 쓰레기 같은 책보다는 양질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 피해야 할 책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죠. 달리 말해 이번 시간에는 작가가 되는 데 어떤 책이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글쓰기, 책쓰기 책이 있는데요. 글쓰기야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 다양한 각계각층 어르신, 선생님, 박사님, 도사님, 교수님, 무슨 이런저런 님들이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책쓰기 책은 어떨까요? 저는 책쓰기 책의 경우 주로 출판 편집자들이 쓴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쓰고픈 글의 분야에 따라 학생의 글쓰기, 직장인 글쓰기, 스릴러 글쓰기, 미스터리 글쓰기, 웹소설 글쓰기 등을 안내하는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 출간이 목표인 사람들은 어떤 직업의 사람이 쓴 책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직접 작가를 섭외하고 책을 만드는 출판 편집자들이 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글쓰기와 책쓰기는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둘의 성격은 아주 그냥 콩쥐 팥쥐처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워낙 다양한 곳에서 쓰이니까요. 회사, 학교, 집, 군대, 유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뭐 어디에서나 쓰이는 게 글쓰기인 반면 보통 말하는 책쓰기라 함은 출판사를 통해 내 글을 묶는 거니까요. 그러니 글쓰기 책은 자신이 쓰고 싶은 글에 맞추어 적당한 책을 사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책 쓰기 책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낸단 말이죠. 출판사 편집자도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시길래 책 쓰기 책을 턱턱 낼까요?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인간은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중언부언하는가 싶으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미천한 저의 생각으로는 책 쓰기 책이라고 하면 응당 실제로 책을 만드는 출판사 편집자나 관계자 혹은 뭐 이미 여러 번 책을 내본 경험이 있는 작가가 쓰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서점에 가보면 글쓰기 코치라는 둥 무슨 도사님 박사님 어르신들이 그렇게나 많이들 책 쓰기 책을 낸단 말이죠. 아, 앞선 글에 이어서 고액 책쓰기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정이 들겠습니다. 미운정 말이에요. 이 고액 책쓰기 강의 선생님들의 특징이라면 내는 책이 항상 그런 책입니다. 심지어 첫 책이 책쓰기 책인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책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출간 후엔 인생이 달라진다는 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둥, 출간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인지 개똥인지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을 목표가 아닌 도구로 삼는 케이스입니다. 좋은 책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뭐 책 하나 내고 강연해서 사업 잘해보자 하는 글쓰기 코치랄까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돈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뜬구름 잡고 당연한 소리를 해대는 가벼운 책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글쓰기도 또 책을 쓰는 데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진짜로 좋은 글로 좋은 책을 쓸 줄 알아야 퍼스널 브랜딩인지 뭔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책 쓰기를 도구로 삼는 그런 책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라. 서점에서 눈길도 주지 마시라. 혹여나 집에 그런 책이 있다면 당장 갖다 버리시든가 냄비 받침으로 쓰시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일이 읽어봐야 알 수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책들은 얼추 제목만 봐도 높은 확률로 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 만에 책 쓰기, 얼마 만에 작가 되기 이런 식의 빨리빨리 제목으로 숨이 넘어갈 듯 작가 지망생을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뭐 3주 만에 작가 되는 법이라든가 4주 안에 초고 쓰는 법이라든가 누구보다 빠르게 책 내는 법이라든가 누구보다 빨리 작가 소리 듣기라든가 저는 그런 빨리빨리 책들의 제목을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어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갑니다. 뭐 이런 표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안전운전하라는 표현일 텐데요. 지금 생각하니 좀 섬뜩한 표현인 것 같군요. 저는 책 쓰기,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책 쓰기 코치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 몇 주 만에 책을 뚝딱 쓰고 빨리빨리 작가 타이틀을 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글 쓰고 빨리빨리 책 내고 빨리빨리 망해가고 빨리빨리 죽음으로 이를 건지. 살다 보면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게 있지만 가끔은 아주 천천히 진행될 때 진국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글쓰기와 작가 되기가 그렇습니다. 글은 엉덩이로 쓴다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닐 겁니다. 좋은 글쓰기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득함이 필요합니다. 3, 4주 만에 작가가 되어서는 결코 좋은 책을 쓸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오로지 빨리 책을 내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겠습니다. 특정 시기에 맞추어 자서전을 내고 출간 기념회를 열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빨리빨리 책을 내는 게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글을 쓰는, 그것도 좋은 글을 쓰는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글을 잘 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글은 그럭저럭 쓰고 있으니 책을 내고 싶은 것인지, 글쓰기와 책쓰기의 구분을 하고서 올바른 참고 도서를 찾는 법, 혹은 불량한 책을 거를 줄 아는 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나는 좋은 글이나 잘 쓴 책 같은 것엔 욕심이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서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다. 책을 명함 대신 쓰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역시 고액 책 쓰기 강연을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자비 출판을 검색해 보세요. 고액 강연을 들을 돈으로 자비 출판을 2번, 3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글쓰기와 관련된 아포리즘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생각하는 독자라는 것도 각기 다릅니다. 독서, 그거는 독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모른다, 해째라 하는 작가가 있는 반면 독자님들, 위대한 독자님들은 대부분 창작자보다 똑똑하심. 독자가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야. 독자가 짱이야 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독자를 생각하는 작가도 결국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쓰는 것은 고통이요. 그저 남들이 쓴 글을 읽는 게 재밌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책 읽는 거 진짜 못하는데 글 쓰는 게 오히려 더 재미나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걸 잘하는 것과 쓰는 걸 잘하는 건 분명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의 난독 증세랄까, 책을 읽다가 문장을 놓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스스로 좋은 독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는 거야 제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들 정리해서 타이핑하면 그만이니까. 저는 굳이 구분하자면 쓰는 쪽이 더 수월하고 재밌습니다. 무명 글쟁이 이경 오늘도 주접을 떨며 제 자랑을 하고 있구나. 지청구를 놓으셔도 사실이 그러하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각설하고 글이라는 게 보통은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작가가 전달하려는 이야기가 분명 있다는 거죠. 문제는 모든 독자들이 작가의 의도대로 글을 읽어준다면 오늘도 세상은 We are the world, peace, 평화롭겠지만 어디 독자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한 야구 해설가가 살아생전 야구 몰라요 라고 말했듯 독자도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고서 책을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책을 내면 서평 이벤트라는 걸 자주 하죠. 출판사에서는 출간 전후에 서평단을 꾸립니다. 독자 선발대라 할 수 있는 서평단에게 책을 보내주고 자자, 이 책 좋으니까 한 번들 읽어보시고 이런저런 서점 사이트에 리뷰를 올려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시작합니다. 출판사의 마케터나 담당 편집자들은 이런 초기 서평단의 리뷰를 보면서 책의 반응을 살피고 앞으로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담당 편집자가 써준 보도자료 이후 서평단을 통해 실제 독자의 리뷰를 받아들게 되는 겁니다. 작가와 담당 편집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보통 편집자는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도자료는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 실제 독자의 리뷰가 올라오는 순간 작가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글쟁이는 글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내 글을 욕한다면 그건 마치 나를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채 서평단의 리뷰를 살핍니다. 앞불싸, 누군가 나를 욕하진 않았지만 내 책을, 내 글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뷰를 올린 사람이 내가 쓴 글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욕을 합니다. 작가도 사람인지라 뒷골이 땡기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며 씩씩거리게 됩니다. 독자 내놈의 IP를 추적해서 아주 그냥 혼꾸녕을 내주겠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가가 책에 1 더하기 1은 2라는 문장을 썼다고 칩시다. 독자들이 이 작가가 말하기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더라. 해석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자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작가가 말하길 1 더하기 1은 1이라더라. 혹은 1 더하기 1은 3이라더라 하고 해석을 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작가의 의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요. 그럼 어떤 독자가 문제인가? 이 작가가 글을 쓰기를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4,824이라더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이가 작가에게는 문제의 독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4,824라는 숫자는 그저 키보드에 아무 숫자나 때려 넣은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지 마세요. 그저 독자의 해석은 이렇게까지 엉뚱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출간 후에 어떤 독자가 가장 좋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책을 사주는 독자가 좋습니다. 읽지 않아도 사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읽어주면 더 좋습니다. 읽고서는 책을 좋게 평가하여 인터넷 서점에 별점 만점을 찍어주고는 SNS에 예쁘게 사진을 찍어 올려주고는 독후감, 서평, 책 리뷰 등등 책 이야기를 해주며 주변에 입소문까지 내준다면 작가는 이 독자에게 사랑의 감정까지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가가 쓴 다른 책들까지 찾아서 읽어봐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책을 읽어주고 SNS에 서평이며 리뷰며 다 해주는데 작가의 의도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는 독자를 만날 때 작가는 조금 곤란함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 사랑의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작가가 일일이 그런 독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가며 제가 쓴 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작가로서는 어쩐지 찌질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독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 뭐야 무서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독자의 해석에 작가의 의도는 그다지 중요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는 이는 하나지만 읽고서 해석을 하는 이는 여럿이니 어쩌면 하나의 책은 독자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대평가, 과소평가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닐 테니 누군가의 글은 의도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글은 이상한 방향으로 과하게 확대 축소 해석되어 좋거나 나쁘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글을 쓰는 누구라도 악플을 받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다. 악플이 달릴지도 몰라 하는 걱정,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글을 쓸 때부터 후후후 독자놈들아 기다려라. 내가 아주 헛소리를 심하게 해줄 테니 나와 함께 투닥투닥 오늘 아주 그냥 전쟁을 벌여보자 하는 글쓴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싸우자는 식의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도 분명 있긴 할 겁니다. 그조차도 글쓴이의 의도가 심어진 글이라고 봐야 할 테니까요. 다만 대부분의 글쓴이들, 특히 에세이 같은 장르의 글을 쓰는 이들은 독자에게 공감을 바랄 테지 전투를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쓴 글에 악플이 달린다면 작가는 분명 이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 생각하게 될 테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의 독자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엉뚱한 해석을 늘어놓는 독자에게 피해만 보아야 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가 독자에게 그것도 아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글을 잘 쓰는 겁니다. 글을 아주 잘 쓰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작가가 지금 1 더하기 1은 2라고 틀림없이 분명히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고 계신 제 책에서 글 잘 쓰는 방법 따위는 없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글쓰기의 기본 중 하나만 잘 지켜도 글의 의도는 독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주술호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자가 작가의 의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오독하여 오도도독 씹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 주술호응이 애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글을 쓰는 이들은 글을 쓰고 퇴고를 할 때에 이 주술호응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설마 이복의 무명의 글쟁이 양반 주술호응이라는 게 무엇인가 묻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설마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주술호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바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로지 한 가지 뜻으로만 전해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문장을 썼어도 슈퍼 오독을 일삼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도망치세요. 후다닥. 꼭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닌 분들에게도 와닿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읽어드렸거든요. 그 외에도 인쇄라든지 출판사 편집자와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글을 쓰고 책을 내기까지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과정들이 이 책 안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을 내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또 마지막에 함께하면 좋은 책들 챕터에는 이렇게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추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영화나 책라디오 33번째 책 작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문체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일반적인 에세이에서는 볼 수 없는 문체, 말투랄까요? 그래서 사실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밌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솔직합니다. 그래서 피식피식 웃게 되는 부분도 많고, 와, 이런 내용은 작가라면 책을 한 번이라도 내본 분들, 혹은 책을 낼 예정인 분들은 좀 놀라겠다, 찔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골랐던 건 이경 작가님에 대한 팬심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독자로서 그리고 북튜버로서 좋은 글과 좋은 책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였거든요. 이전에 이경 작가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를 그렇게 쓰지도 않고 문장이 막 길지도 않은데 '어쩜 이렇게 문장이 간결하고 이해가 잘 될까.' 감탄을 했었다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제가 느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경 작가는 기본을 잘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조사의 쓰임, 주술 호응, 적절한 문장 부호의 사용,
그리고 맞는 단어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좋은 단어를 찾는 노력.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창 시절 국어 시간에 다 배우고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성인이 되면서 잊게 되고 '아유 뭐 그런 게 중요해?'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작가들도 꽤 많이 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바로 그 기본에서 좋은 문장과 글이 나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음이라든지 발성, 어휘력 같은 기본 실력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물론 말이라는 것은 글보다는 휘발성이 강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글을 쓰는 사람과 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직업 의식이 참 결이 비슷한 지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책은 하나의 거대한 농담 덩어리 같은 책이다." 그래서 이경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통해 이 작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아 문체가 왜 이렇게 가벼워? 지금 독자랑 농담 따먹기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가벼운 농담 속에 담긴 저자의 글쓰기에 대한 태도와 진심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나였습니다.